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스타트업 업계에 아주 뜨거운 이슈, 네. 뜨거, 뜨거. 뜨거운 이슈 난리가 났었다고. 중에 하나였던 투자자 사전 동의권과 비토권 이렇게 부르나요? 관련한 어려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 이슈가 무려 대법원까지 갔다가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오늘은 그 얘기를 들려드릴 건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집에다 제가 열심히 벌어서 생활비 갖다 주지 않습니까? 네. 2%가? 네. 근데 집에 저녁 때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네. 반찬은 지들 좋아하는 것만 사다 놔요. 감정이 좀 많이 섞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네. 반찬을 뭘 살지 네. 사전에 나한테 보고해라. 아하. 내 돈으로 사는 거니까 아하. 내가 너네들한테 생활비로 주긴 준다. 네.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최소한 내가 허용하는 반찬을 사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로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뭐 나머지는 드는둥만둥 하는데 네. 저희 아드님들께서는 아마 아빠 당신이 뭔데 네. 우리 5인 가족이 알아서 밥상 차려 먹는 거고 당신도 지분이 5분의 1인데 네. 뭐 왜 당신 맘대로 반찬을 고르려고 하냐? 네. 뭐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얘기한 투자자 사전 동의권이라는 게 네. 그거랑 비슷하대요.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가 돈 넣을 때 야, 이제부터 이 회사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들은 다 나한테 보고해. 네. 동의도 받아. 라고 했는데 음. 생각해 보면 네가 100% 지분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너는 다 허락받고 나머지 주주들은 그럼 바보냐? 너만 왜 특권이야? 라고 해서 부딪힌 네. 그런 사건인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이 얘기를 법무법인 딜라이트. 안희철 변호사님을 네. 모셔서 들어볼 거예요. 잠시 후에 안 변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오늘 이슈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 언더스탠딩 시청자들은 서랍 열면 30억씩은 다 있으시고 그렇죠. 수첩 열어보면 뭐 다들 스타트업 한두 개씩은 투자해보셨고 뭐 직접 경영하시는 것도 몇 개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이슈가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법무법인 딜라이트의 안희철 변호사님 소개합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투자를 받을 때도 이건 되게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한. 우리는 투자를 받거나 투자를 하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국민에게 중요한 이슈다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대한 투자금을 지급을 하면서도 네. 네. 이 피투자 회사,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본인들 마음대로 경영을 하면 속상할 때가 있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월급 받았는데 그걸 내가 못 쓰고 그냥 다 주고 나서 나는 그냥 네.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회사라고 하면 네.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식회사는 사실 주주하고 이사로 구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삼성, LG 주식을 샀다 그럼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투자자는 주주예요. 근데 이제 경영은 주주가 하는 게 아니죠. 이사회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주식회사는 상법상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가 딱 주주가 됐더니 이 경영을 지들 맘대로 하네. 네, 자기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법상 제대로 직접적 관여를 못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투자자인데 이런 저런 뭐 이런 걸 하면 내 동의를 받고 해라. 네. 라는 걸 계약서에 넣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특정한 주주만. 그쵸. 어떤 소위 이제 막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뭐 소프트뱅크, 뭐 한국투자파트너스, 하여튼 유명하고 뭐 이런 돈 많은 투자자가 그쵸. 올 때는 그쵸. 야, 좀 나는 좀 특별 대우를 좀 받아야지. 돈 뭉탱이로 넣었으니까. 그쵸. 아니 싫으면 말고 네. 뭐 그러니까 소위 내 투자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데 왜 경영을 왜 내 의도하고 관계없이 하냐, 의사와 관계 이렇게 되니까 계약서에다가 이것저것 적어서 할 때는 내 동의 받아. 네. 혹시 내 동의 안 받고 그냥 밀어붙여서 해버리면 니네 위약벌이나 네. 뭔가 이렇게 손해배상처럼 뭔가 돈을 줘야 돼. 네. 라는 식을 투자계약서에 넣었던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요, 변호사님.
보통 그럴 정도로 힘센 투자자라면 이사회에 내 친복을 좀 하나 넣자. 그쵸. 또는 둘을 넣자. 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안 했나 봐요.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요. 음. 소위 이제 기타 비상무이사 또는 사회이사라고 비상근으로 하는 이사를 한 명 정도만 넣어요, 보통. 보통. 네. 근데 창업자들은 보통 이제 3명 뭐 이런 분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죠. 에브리데이 출근하기가 좀 그쵸.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사실 그 투자자들이 소위 꽂는 또는 선임시키는 이사들은 네. 비상근이고 그냥 관리나 감시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지 경영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 경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중요한 결정들은 다 나한테 보고하고 내 동의 받으세요 그렇죠. 하는 게 더 편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이해되네. 맞습니다. 이사회에서 밀리는 거죠. 투자자가 선임한 이사가. 네가 그렇게 억울하면 반찬 장 보러 갈 때 마트에 따라와라고 하면 나는 못 따라가죠. 그렇죠. 바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다 사고 계산하기 전에 나한테 장바구니 사진 찍어 보내라고 그렇죠. 하는 게 편하다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보면 그 동의사항 그럼 뭐를 도대체 동의받냐라고 하면 제가 이거 PPT 이걸 보시면 이게 거의 표준화된 문구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의 신주 인수계약 투자 계약은 와. 다 이런 걸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투자자의 정관 변경, 신주 발행, 뭐 해산 청산, 그다음 얼마 이상의 자산 구매 처분, 그다음 그다음에 뭐 자산 5% 이상의 회사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거나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하거나 외부 감사인 선임 변경하거나 뭐 대표이사나 이사를 선임 및 해임하거나 와, 자회사 설립하거나 중요한 건 다 예. 들어있네요. 그렇죠. 이런 걸 할 때는 투자자인 내 동의 받고 해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네. 사실상 저 정도면 경영에 참여하는 거 아닌가요? 참여하는 것보다 더 차라리 참여를 해주면 편한데.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니들이 다 결정하고 나한테 허락받으러 와. 이거니까 거의 왕을 하겠다는 거죠. 나도 좀 끼워줘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긍정적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가끔은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투자자하고 당연히 지금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뭐 동의를 안 해줄 때도 없진 않겠죠. 근데 그렇기도 많지는 하겠죠. 않지만 네네. 투자자들이 예. 사실 다 회사가 잘 돼야지 자기네 본인들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죠.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끔 분쟁이 생기면 또 뭐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계약을 맺어놓고 그 회사 이사회는 허락 안 받고 뭘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소송 붙었죠.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주요 동의사항 2번에 신주 발행이 있죠. 신주 발행. 신주 발행. 그러니까 후속 투자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네. 이제 기존의 투자자들이 있고 네. 새롭게 투자를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그것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희석되니까. 예, 희석도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희석도 되고 너무 낮은 가치로 투자를 하면 회사 가치가 안 그렇죠. 올라가고 오히려 내려가니까 그렇죠. 그렇지. 이런 가치로는 투자하지 마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나 저 투자자하고 사이 안 좋은데 제가 왜 여기 쟤 투자해? 마음에 안 들어. 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경우도 있죠. 사실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후속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를 안 받고 받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투자자가 이제 야 계약서에 뭐 그쵸. 다시 한번 봐봐. 허락받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거죠. 근데 계약서를 그렇게 썼는데 굳이 동의를 안 받고 한 거는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은 필요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다양한 원인이 있을 그럴 수도 있고 투자 보통 하루 받으러 가면 여기가 투자자예요. 네. 예를 들면 내가 대표이사예요. 투자를 안 받아봐서. 해가지고 좀 투자 좀 하십시오. 좀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간지 압니까? 해서 얘기해서 설득됐잖아. 네. 그런데 그럼 투자할게요라고 하면 그때 알겠습니다. 바로 도장 찍어 해야지 투자가 되지. 아 그런가요? 잠깐만 저희 큰 형님한테 허락 좀 받고요. 이러면 그렇죠. 뭐냐 안 삽니다. 전 투자를 안 받아봐서 모르. 뭐 그런 면도 좀 있었을 거고 어쨌든. 근데 뭐 계약서에 써 있는 거를 안 해줬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소송이 붙었다. 그쵸. 그래서 그 투자자가 이제 위약벌,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 네.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사실 이 조항이요. 그 정말 10여 년 이상 네. 일반적인 투자계약서에 아무 문제 없이 그동안 다 들어왔던 들어있었던. 네. 그러니까. 뭐 아무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조항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보시는 이게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인데 갑자기 2020년에 그러니까 이제 21년에 서울고등법 항소심이 야 이거 이 투자자만 너무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니야? 주주들은 다 공평한데 평등한데. 네가 뭔데 허락을 받으라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기껏해야 지분율 2%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 2% 너가
동의를 안 해주면 그건 결국엔 비토권이죠. 비토하는 거잖아요. 나 이거 그렇죠. 싫어. 이걸 행사하면 2% 주주밖에 안 되는 너 때문에 지금 이걸 못 하는 건데 98%가 동의하는데 너 때문에 못 하는 게 말이 돼? 또는 뭐 그것 때문에 위약벌 청구해서 너만 투자금을 먼저 회수해 가는 게 말이 돼? 라는 취지였던 거예요. 네 주식만 금태 둘렀어? 예, 이런 거죠. 예, 그런 거였죠. 지금 여기에 여기 보면은 슬라이드 좀 떼주세요. 예, 슬라이드 보시면 일부 주주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다른 주주들에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고 저게 2심의 판결이었죠. 2심이에요. 네. 예. 2심. 이심? 예, 지금 아, 대법원이 1심은 30. 계약대로 해라. 예, 맞아요. 그런가요? 그거였고 2심에서 2심은 맞아요. 야, 근데 이 계약이 좀 그런 이상한 계약인 것 같아. 그러니까.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뭐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원고의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니까 뭐 제가 동의 안 받으면 돈 내놔라고 하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먼저 받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고 아주 상법의 아주 기본 원칙인데 이거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무효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거래되는 도장 찍는 계약서도 네. 무슨 원칙에 위배되는 계약서는 네. 아무리 계약서에 도장 찍고 뭐 그쵸.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상법이니 민법이니 일반 원칙에 위배가 된다. 예. 현행법에 위반된다. 그건 무효죠. 근데 지금까지 저렇게 관행처럼 다 해왔다면서요. 근데 이게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지금 어떤 특정 주주가 동의를 안 받아 그 사람한테 동의 안 받았다고 해서 네. 걔한테 먼저 위약벌을 먼저 몇 억을 주고 하는 게 이게 상법의 주주평등이라는 그 원칙에 반하는 게 맞냐? 뭐 사적으로 우리가 동의했으면 먼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거 먼저 준다고 이게 무슨 주주평등에 어른들끼리 반하는 그런 거냐? 계약도 네, 못하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후속 투자 받으려면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기존 투자자들이 다 동의하고 후속 투자 받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후속 투자자한테 돈 먼저 좀 준다고 해서 이미 동의한 건데 그게 뭐가 주주평등에 반하냐라는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근데 갑자기 고등법원에서 아니야. 반해라고 하면서 무효된 거예요. 지금 무효가 됐던 2심에서. 거예요. 그래서 예. 대법원까지 갔군요. 그렇죠. 우리 이런 사례들이 저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예를 들면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서로 집 빌려주고 뭐 월세 내고 하기로 계약을 했을 때 네. 우리는 계약을 뭐 1년만 하기로 하고 집주인이 뭐 그냥 기분 나쁘면 나가라고 해도 나는 뭐 나가겠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꽝. 세입자도 도장 그냥 찍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계약대로 나가라고 하든가 1년 만에 가세요라고 하면 세입자가 도장 찍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효. 이거는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어긋나는 계약을 우리가 한 거니까 이거는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면 그게 세입자 네가 이겼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법이 있으니까 그쵸. 그런 거고 이번 개념은 따로 이거는 어디에 법이 있지는 법의 않은데. 일반적 원칙인 거죠. 상법이란 건 또는 주식회사란 건 주주들이 다 평등해라는 대원칙 하에 어떤 그 원칙 하에 그동안 흘러온 건데 예. 그 원칙은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원칙에 반하면 무효다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원칙에 반하는 거냐에 대한 이견이 이때 있는 거고 그때 투자자들은 다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구나. 본인이 투자를 했는데 뭐 3% 5% 지분밖에 없는데 그러면 3% 5%면 주총 열면은 사실 별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 3% 5%가 힘을 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동의권 조항으로 컨트롤을 그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고등법원에서 무효야라고 해버리니까 요번에 투자자들이 싹 다 이제 VC들이 VC들이 난리가 소위 났겠네요. 멘붕에 빠진 거죠. 계약 다 그렇게 해놨을 예. 텐데. 다. 근데 만약에 대법원 가서 이게 인정이 돼버리면 우리 그럼 앞으로 투자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매번 CCTV 달 수도 없고 회사에.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였습니다. VC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대원칙에 어긋나면 이거는 아무리 계약서 쓴 거라도 안 된다.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을 할 때는 네. 원래 있던 주주에게 먼저 네가 그쵸. 투자할래 물어보고 안 하겠다 그러면 바깥에서 이제 투자금 유치하기 위해서 3자 배정 받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주주한테는 다 똑같이 그 권리가 그쵸. 인정이 돼야 된다. 본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다 음. 동일하게 평등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포기하겠다라고 한 게
투자를 할 때 네네. 먼저 투자했던 사람들이 너의 동의권 내가 인정해줄게 네. 포기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사실 표현한 거잖아요. 사실 그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보면 후속 투자자와의 투자한 그 투자 계약서 있죠. 네. 그거를 조항을 보진 않았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 투자자한테 투자하는 거 내가 동의할게는 했지만 네. 그 투자 계약서에 뭐가 들어 있는지는 솔직히 몰랐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대부분 투자 계약서가 비슷해요. 그래서 추측은 했을 겁니다. 당연히 사전 동의 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도 이게 이 조항이 있거든요. 나도 그렇죠. 있는데 쟤도 있겠지. 알고는 있었겠지만, 하지만 명시적이지 않았으니까. 그쵸. 명시적으로 동의한 건 아니죠. 그 조항에 대해서 사실은. 예. 그러면 그 2심 판결이 되게 엉뚱한 판결은 아니었던 거네요. 아예 엉뚱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운 판결은 맞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다 해왔으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큰 관행에 거슬르는 판결은 맞았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너무 이상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법 2심 이론이었다. 판결, 예. 계약서대로 하라는 1심 판결도 말되고 그쵸. 야, 이 계약은 계약 자체에 좀 모순이 있어. 이런 식으로 계약하면 안 되지. 그쵸. 라는 것도 말이 되니까 많은 VC들이 걱정했겠죠. 그쵸. 혹시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도 인용된다. 저 새로운 저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거. 그쵸. 그거 다 기다렸던 거예요, 이걸.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은 좀 주주평등 원칙에 대해서 오해한 게 있다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게 대법원의 이 판결문인데 너무 길잖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다시 넘기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 일단 대법원도 명확하게 주주평등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주평등의 원칙을 거스를 수 없지만 그런데 회사가 일부 특정 투자자, 그러니까 일부 주주라는 게 투자자거든요. 예. 그 일부 투자자한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을 요번 투자 계약처럼 하면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다. 왜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거 맞으니까.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그 조항을 유효해야 된다. 그런 계약을 맺을 수도 있지. 있다. 특별한 네. 사정이라면. 그쵸. 좀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게 되게 모호하잖아요. 모호하죠. 네. 그게 이제 법이 그래서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그 소위 그 공부를 많이 했다는 판사들도 2심 네. 판사와 3심 대법관이 그래.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게 법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경우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고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그 판결 해당 케이스의 특별한 그래, 사정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네. 하라는 거야? 어떤 사정일 그쵸. 때는 해도 된다는 네. 건지 대법원이 그쵸. 알려줘야지. 맞아요. 근데 그게 참 판결문이 보통 되게 어렵잖아요. 네. 어려워요. 근데 이거 보면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의 일반론적인 사정을 갖다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써준 거예요. 1번부터 이해가 안 돼요. 1번부터 8번 예. 이렇게 이제 특정 주주를 차등적으로 취급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차별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했다는 거 그쵸.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가 뭐냐? 왜 얘한테만 특별히 그런 조항을 넣어줬냐? 그 경위, 목적, 그다음에 이게 다른 주주의 전체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 아니면 다른 주주한테는 현저히 불이익한데 이 주주만 이익한 거냐? 그다음에 상법 등 관계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거냐? 아니면은 상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부여했냐 특정 주주한테. 되게 일반적인 얘기 같은데요. 그쵸. 저거는 그렇죠. 근데. 그래서 5번, 6번, 7, 8번까지가 다 일반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8번의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판단해 라고 이제 판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안 괜찮으면 안 약간 괜찮은 걸로 굉장히 앞으로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판례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많은 분들이 그 조항은 무조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닌가 봐가 아니라 주주평등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원칙은 무효야. 근데 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번 이 사건은 네, 그래서 1번부터 8번을 고려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네. 아유 그럴 수 있어 보이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나보고 지금 판사도 아닌데 1번부터 8번을 나보고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거냐라는 이제 그런 그럼 어려움이 이번 또 케이스에서 네. 대법원은 그래 얘네들은 좀 특별하네. 그럴 수도 있네라고 네. 본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총 그 아까 1번부터 8번까지의 상황을 1번 이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예. 1번부터 8번까지로 또 써줬어요. 네. 이 사안을 보면 와. 그 대주주란 게 이제 창업자거든요. 네. 네. 창업자가
창업자가 이제 대주주고 지분율이 제일 많으니까 네. 그 사람이 사전 동의권을 부여했지 않냐. 그럼 일단은 대주주가 부여했는데 라는 걸 일단은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다른 주주들도 이의 제기한 적 없어. 만약에 이 사람한테만 이런 조항 주는 거, 이 투자자한테 주는 거 다른 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 대주주가 야 내가 할 거야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라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주주도 가만히 있었잖아. 명시적이지 않지만 알고 있었다. 네, 알고 있었다. 좀 이상할 수 있는 게 다른 주주들이 네. 이번에 소송이 붙은 그 투자자가 투자할 때 네. 그 특권 조항을 줄 때 네. 이거 준 걸 알아요? 다른 투자자들이? 짐작은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항은 거의 모든 투자 계약서에 다 들어가는 조항이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다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계약을 다른 했기 투자자들, 때문에. 다른 주주들도 대주주 이외에 네. 후속 투자한 VC 등등 다른 투자자들도 계약서에 그 조항은 다 있어요? 거의 있을 겁니다. 거의 한 95% 이상 있습니다. 거의 표준 계약서처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 이의 제기 안 했다. 이거 이의 제기하면 자기 조항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돼요, 예, 이해돼요. 그래서 된 거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돈을 주지 않았냐. 그 투자금이 회사와 주주 정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돈이었다. 그러니까 투자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이런 투자금까지 준 투자자니까 이 정도는 혜택을 요구할 줘도 수 있다. 된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만 들으면 네. 그럼 모든 투자자들은 당연히 돈을 주지. 그럼 빵을 주나요? 근데 두 번째, 투자자 계약하는 거는 둘이 이렇게 계약하고 나면 어차피 모르는 건데 모르니까 이의 제기를 안 하지. 뭐 알고 나면 이의 제기 했을 수는 있으나 어차피 비밀 계약이잖아요. 그쵸. 그러니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 그거는 뭐 앞으로도 다 그렇게 네.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다 일반적인 거예요. 네, 앞으로의 모든 투자가 다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네. 이렇게 동일하게 해석이 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 결국엔 동의권이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경영상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목적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 친구들이 이상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게 내가 동의를 했을 때만 하는 거니.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주주들한테 실질적인 손해나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닌 거 아니냐. 동의를 함으로써.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네. 이번에 투자를 받은 게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렇죠. 다 좋은데 왜 나한테 동의를 안 받았어? 기분 나쁘네? 이게 아닐 거라면 투자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불이익이 있는 거 불이익이 아니냐. 있을 수 있죠. 그건 판단의 여지가 그쵸. 있는 거죠. 판단 그렇죠. 케이스 바이 네, 케이스일 그렇죠. 가능성이 예. 큽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님이 그냥 봐주기로 작정하고 논리를 갖다 붙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5번은 네. 5번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신주 발행 후속 투자 받을 때는 이사회 결의예요. 네. 그러니까 주총 결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사회 결의면 네. 그러니까 주총 결의인데 어떤 특정 주주한테 힘을 실어주면 이거는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거 이사회 결의 아니냐. 이건 어차피 다른 주주들한테 안 물어봐도 되는 거다. 다른 주주들은 어차피 의결권도 없고 이거 의결할 사항이 아니니까 주총 의결 사항이 아니고 이사들이 알아서 할 건데 한 명 주주한테 동의권 부여했다고 다른 주주들 뭐 권리 침해한 거냐라는 건데 다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상법상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면 네. 그럼 이사회를 무조건 구성해야 되고 네. 이사회는 이제 이사가 3명 이상일 때만 이사회가 구성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무조건 그러면 이사회 결의상이 맞아요. 근데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면 네. 이사를 3명이 아니라 1명이나 2명만 둘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상법상 이사회는 네. 이사가 3명 이상일 때만 구성이 돼요. 네. 잘 모르는데 네. 이사회라고 하니까 2명 있어도 복수니까 이사회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1명, 2명이면 이사회가 없습니다. 그렇겠지. 그러면은 이사회가 없으면 무조건 이사회 결의 사항은 주총 결의로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5번을 모든 사안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0억 미만인 회사들은 신주 발행, 후속 투자 받는 건 주총 결의 사항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 5번만큼은 사실 완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 자본금이 10억 이상이었고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5번이 껴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봐주려고 맘먹고 막 그냥 5번도 갖다 붙이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뭐 예. 사견입니다. 네. 너무 사회적 네. 논란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니실까. 뭐 근데 판결 그동안 저도 이제 많이 보잖아요. 네. 뭐 전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심판이니까 경기가 운영되고 이 스포츠가 운영되려면 심판의 권위는 존중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걸 전제로 그러나 많은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그냥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 결정 내리고 논리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고 그럼 이제 변호사는 너무 힘들죠. 판결문을 읽으면서 예, 그럴 때가 뭐 사실 그 느껴질 때는 있습니다. 네, 실무적으로. 네. 6번은 이거는 이제 이거는 계약에 따른 권리에 불과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투자자가 이 주식을 딴 애한테 넘기면 이 권리는 없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주식에 특화된 권리가 아니라 그냥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계약. 거지. 주주간 계약처럼. 예, 맞아요. 그거에 불과한데 뭘 이걸 갖다가 이게 만약에 주식에 체화된 권리여서 주식이 넘길 때마다 이 권리가 따라가면 그렇죠. 그럼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라는 건데 합리적이지만 사실 또 투자 계약서에 어떤 이 계약서를 제가 못 봤거든요. 네. 근데 많은 계약서에 이 투자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예를 들어서 뭐 60%나 70% 이상을 딴 사람한테 넘길 때는 이 모든 그 계약이 다 넘어간다라고 승계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계약서가 또 되게 많아요. 과반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6번도 또 모든 계약서 모든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6번도. 네. 그러니 그런 계약이었다면 또 이번에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을 수도 있다는. 6번이 이 이후에는 못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물리죠. 또 이제 5, 6번 빼고 1, 2, 3, 4, 7, 8 해놓고서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죠. 네네. 그렇죠. 야. 네. 하여튼 그때 판사가 들여다 봐야 되겠어 이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우리 입장은 변호사도 어려운 겁니다. 의뢰인이 와서 네. 나 이런 거 상황인데 저 이거 저번에 대법원 판결 이렇게 났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유효하죠? 겁니까? 근데 이제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거를 유효하다 무효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예. 앞으로는 분쟁이 많이 생기겠는데요, 그러면? 그렇긴 한데 또 예상을 해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투자 계약서가 거의 동일해요. 비슷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 투자 계약서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 투자 계약서하고 다를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유효라고 났다면 거의 모든 투자 계약서는 유효일 거다라는 생각은 일단 합니다. 네. 앞으로도 대부분 과거에 모든 게 오케이 됐으니. 네. 그리고 이 앞으로도, 투자 계약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런 거라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기는 그럼 쉽지는 않다는 뜻이네요. 그쵸. 거꾸로 말하면.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거의 실무가 그래서 전혀 바뀌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기존의 투자 계약서가 유효라고 판단됐으니까. 예. 근데 그게 더 이상하게 그 조항을 이상하게 바꾸면 무효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걸 그렇게 바꾸진 않을 거거든요. 그냥 그러겠죠. 예전 조항 그대로 그러겠죠. 복사 붙이기 할 거니까. 네. 일단 그 외에도 뭐 그러게. 7번, 8번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이거는 상대방 회사가 위반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지. 뭐 항상 무조건 어떤 때라도 내 투자금은 회수할게라는 게 아니다.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손해배상하는 건데 이게 어떤 특정 투자자한테 투자 회수를 무조건 보장한 조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위반했을 때만 그렇죠. 해주는 거다. 네가 위반을 해야 그게 그 뭐지 행사가 되는 네.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조항이 있어도 만약에 그 투자자가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해서 말도 안 되는 걸 부동의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권리 남용 금지 같은 대원칙으로 또 커버가 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조금 8번은 너무 이론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어떤 스타트업 대표가 야 너의 지금 행동은 권리 남용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가 그러냐?라고 할 투자자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8번은 너무 일반적인 거고 하여튼 이런 8가지를 적용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뭔가 명쾌해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되게 추상적이죠, 네. 사실은. 아니 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거라기보다는 그냥 뭐 이번에 어물쩍 넘어갔네 이런 느낌?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계약하고 살았던 대로 그냥 계속 살아. 라는 네. 그런 그 느낌. 정도 가지고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지. 어긋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내 생각에. 네. 억울하면 너희들도 대법원 판사 해. 근데 그런 느낌입니다. 맞아요. 이거를 제가 대법관 참 되게 어려운데 대법관이었다면 네.
이거를 무효라고 판단을 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옆에서 자꾸 깐족깐족 되긴 하지만 제가 하긴 하지만 제가 판사였어도 야 이거를 무효로 만들면 지금 모든 스타트업 계약 그렇죠. 다 무효인데 다 분쟁이지. 난리가 나는데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뭐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까지 있는 거는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야 무슨 논리로 이걸 보호해주지? 그렇죠. 와 네, 맞아요. 골 때리네. 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붙이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일단 안심을 한 거죠. 음. 예,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 주주평등의 원칙을 반하지 않는다, 뭐 아니면 뭐 그거 뭐 그렇게 판단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반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외적인 거다, 허용한다 이거고요. 그거 이제 추가적으로는 그럼 동의권이 있고 그거를 하게 하는 게 주주평등 원칙 위반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위반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위약벌을 내게 하는 거, 손해배상을 하게 손해배상. 하는 거까지 위반이냐라고 네.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2심은 그 사소한 거 위반했다고 해서 네. 그게 그 위약벌 큰 돈 내게 하는 거는 문제 있다. 아까 이제 제가 원심 판결 여기 보시면 원고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 위반 부분만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데 이를 이유로 조기 상환 청구나 위약벌을 구하는 거는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심도 원래 이 계약은 잘못된 계약이지만 계약이고 잘못된 거고 그거.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안 돼. 2심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거 위반했다고 무슨 위약벌을 내게 해. 알겠어요. 건데, 2심 판사님은 스타트업 경영했던 경험이 있으신 근데 이제 그거를 대법원은 이거 동의권 조항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데 네. 뭐 이거 위반하면 위약벌 내야지. 그렇죠. 예,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변호사님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해졌는데 개인적으로 안 변호사님이 대법원 판사였으면 저는 지금 대법원 판례도 그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저는 사실 투자자가 저는 굉장히 스타트업 자문을 더 많이 하는 네. 사람이긴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금을 많이 이렇게 지급한 상황에서 동의권 조항을 가져가는 것 자체는 저는 괜찮다. 다만 그 아까 말한 권리남용이나 이런 부분의 판례를 좀 더 앞으로 만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동의를 안 해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동의를 안 해주면 이건 권리남용으로 그 동의 안 하는 건 무효로 만들어야 되는 건 맞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동의권은 오케이지만 위약벌 관련해서는 예. 이게 위약벌이 예컨대 투자금이 10억이면요 위약금을 보고 15%나 20%를 해요. 네. 그러면 2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저 동의권 조항 아까 동의 사항들 보면 정관 개정이 있어요. 그 정관 개정을 동의 안 받고 했다고 2억을 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법원에서 그 위약벌 그 금액을 이게 손해배상의 예정인데 손해배상금인데 네. 이거를 이제 그 민법상 감액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적으로. 예. 이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번에는 거예요. 그럼 얼마 투자한 투자자였는데 얼마를 물어내라는 게 요구였습니까?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밝히기가 좀 어려운데 네. 근데 그거는 파기환송됐으니까 이제 항소심 가서 다시 정해져요. 파기환송이란 거는 그 원시 다시 고등법원 내려가는 거예요. 판단 잘못했으니까. 이심 판사가 다시 생각해봐. 이심 판사가 다시 정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직은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사실은 이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다른 사건을 똑같은 1심 판결 사건을 제가 했어요. 네. 그래서 제 사건에서는 5%가 나왔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5%? 그 투자금의 투자금의 5%. 5%를 를 돌려줘라. 예, 돌려줘라. 100억 투자한 투자자라면 5억을 돌려줘라. 그 투자자 동의 없이 대충 넘어가면 네. 이거는 5억은 배상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금의 100억인데 위약벌이 20%였어요. 네. 그럼 20억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주장했던 게 야 이거 위반했다고 무슨 20억이야. 그거 이거는 뭐 아닌데. 이것저것 고려하면은 5억이 아니라 그때 1억 원 미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1억 원 미만이었고 그러니까 20억인데 1억 원 미만으로 제가 낮췄어요. 그걸 갖다가 너무 사소한 거였거든요. 그것도 그래갖고 저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제 대법원이든 아니면 뭐 1심, 2심이든 뭘 위반했을 때 적절한 위약벌의 수준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많이 해줘야 이제 과도하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때 기준에 따라서 뭐 예, 20% 15% 이렇게 예, 그쵸, 넣는 건 그쵸, 넣는 그쵸, 건 아니 그쵸, 안 될 그쵸. 테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변호사님. 예를 들면 제가 미분양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해요. 네. 건설회사는 아주 팔고 싶어 죽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사면서 계약서를 하나 쓰라고 해요. 네. 나는 지금 4억 원에 이 아파트를 사는데 네 아파트 지금 99채 더 남았지? 지금 100채 남은 것 중에 이거를 4억 원보다 더 싸게 분양하면 안 돼. 그러면 너 나한테 뭐 위약금 얼마 위약금 낼 거야 라고 해서 계약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할게요. 나는 나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야. 네. 라고 해서 계약서를 했어요. 네. 그런데 건설회사가 내 말도 없이 3억 5천에 분양을 해버렸네. 네네. 야 그럼 계약서대로 이거 지켜 네.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순 있죠. 예. 근데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네.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들으지 마 라는 거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대법원 판결은 음. 위반을 그러니까 이 위약벌 그러니까 이거에 위반해서 나한테 나와 체결한 걸 그렇죠. 위반하면 위약벌 내라는 거죠. 내라는 거죠. 다만 대법원이. 내라는 건데 다만 그 금액이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투자계약서의 위약벌이 10에서 30% 사이예요. 한 20% 내외가 가장 많아요. 15에서 20%가. 투자금에. 예. 근데 아까 제가 동의권 조항 그걸 보면 예. 자, 슬라이드 보면요. 자, 정관 변경, 신주 발행 이게 생각보다 이 계약을 한 투자자한테 손해가 없어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렇죠. 신주 발행이 뭐 예. 손 예. 그리고 볼 리가 스타트업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상하게 정관 변경 안 해요. 도움이 되게 정관을 변경하겠죠. 물론 보통은.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 정관 변경을 내 동의 안 받고 했다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를 하는 게 20%나 내라. 20%면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투자 계약뿐만 아니라 이걸 보고 계신 일반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하고 계약 체결할 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만약에요 위약벌이나 위약금 조항이 없고 그냥 보험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만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동의를 안 했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기 쉽지 않아요. 왜냐? 위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면 손해액을 입증해야 됩니다. 손해액을. 모든 이건 민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람이 나 너 때문에 얼마 손해를 봤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 손해 봐서 입증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투자계약서에 위약벌이나 위약금 조항이 없고요. 그냥 손해배상 해야 된다라고 하면 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판사가 너 얘가 위반한 건 알겠는데 입증을 해봐. 예, 정감 얘가 너 동의 안 받고 변경했다고 해서 너한테 손해 그쵸. 얼마 발생했니? 입증해봐. 입증 못하면 사실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요. 판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 사회생활도 똑같습니다. 모든 계약 체결할 때 약 중요하네. 30% 이상의 계약은 상대방이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경업금지 약정.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우리 개발자들 네.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1년간 뭐 경쟁 업체 못 간다 이런 거 하거든요. 있죠. 근데 그런데 만약에 이직을 했어요. 네. 이직을 하면 투자계약서에도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 대표이사는 네. 딴 데 못 뭐 간다. 딴 데 못 간다. 음. 근데 이직을 했어요. 그러면 위약벌 위약금 조항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 얘가 이직을 해서 우리 회사한테 발생한 손해를 입증을 해야 입증을 어떻게 해요? 피해자가 입증해야 예. 되는데 우리 회사가 뭐 위약벌을 3억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냥 3억 그런 그쵸. 사실이 발생한 순간 3억을 내는 거예요? 저 그러면 그거를 다 적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계약서에. 굳이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는 모든 사회생활의 기본이에요. 우리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 검토에 ABC입니다. 상대방이 위반했을 때 얼마를 주고받기로 한 건지. 그거가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짜리 뭘 사기로 했는데 물건이 안 와요. 근데 돈을 입금했어. 그러면은 손해가 얼마예요? 1억이죠. 그렇죠. 이건 너무 쉬워요. 그럼 위약벌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까 비밀 유지 조항, 우리 회사 비밀을 갖고 얘가 퇴사하면서 갖고 도망갔어요. 그때 우리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 모르죠. 모르죠. 그때는 위약벌 위약금 안 넣으면 청구를 못 하는 청구 못할 가능성이 커요.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기각당할 가능성이 그렇죠. 손해액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판례에서 핵심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위약벌 조항을 넣은 이유가 네. 이 정관 변경, 신주 발행, 뭐 몇억 원 이상의 자산 처분 이런 거 다 동의받아. 그 동의 안 받고 했을 때
투자자가 위약벌 위약금 조항 자체가 없어버리면 네.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있었겠네요. 모든 계약서에 다 있어요. 투자 계약서에 모든 투자 계약서 다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100억 투자한 투자자는 이런 일을 당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얼마를 위약벌이나 위약금으로 주기로 했어요? 보통은 15% 15% 정도? 15에서 20%. 그러니까 15억, 20억인데 실제로는 근데 이제 지금 대법원 판례 취지는 과도하다. 그러니까 정관 변경했다고 네가 무슨 15억 손해냐, 2억 네. 손해냐, 기껏해야 몇 천만 원도 안 된다. 해서 이거는 법원이 감액해야 된다. 직권으로. 이게 판례의 취지인 거고. 그리고 그 조항이 없었다면 아예 청구를 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액 입증을 못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 벤처 캐피탈 업계에는 좀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 동의 의무가 있으면 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으면 후속 투자는 원래 벤처 기업이라는 게 계속 가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내려가기도 하고 하면 내려갈 때도 투자 받아야 네. 되는데 보통은 그 높은 그 가치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네. 난 반댈세. 그쵸. 맞아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아니 다른 투자자들도 야 작게라도 좀 받아야지. 그래 얘가 살지. 하여튼 몰라 나는 반대야라고 하면 야 이런 거는 그럼 다수결로 결정하자라고 해야 합리적이지. 네. 그거 나한테 동의 받으라고 하는 의무가 있었어라고 한다고 해서 어느 소수 지분 하나가 끝까지 알박기를 하면 맞아요. 이거는 후속 투자도 안 되고 결국은 그 안글받게 하는 그 친구한테 프리미엄 주고 뒷돈 주고 내보내야 되는 거라서 맞아요. 예. 그걸 그런 식으로 그런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권리나 그래서 금지. 다 동의 받아라 하는 거 대표에서 새로 만들 때도 동의 받아라 할 때도 뭐 받을 수는 있으나 후속 투자에 대해서까지 비토권을 주는 건 그건 좀 오버다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충분히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리즈 B나 C가 넘어가면 이제 투자금이 이제 100억이 쭉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투자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투자자가 막 한둘이 아니에요. 막 셋, 넷, 다섯. 그러다가 누구 한 명이 비토권 행사하면 다른 투자자들도 이제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투자자들 다 싹 모아서 주주관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자 전체의 지분율에 투자자들의 지분율에 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동의한 걸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할 때가 꽤 많습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 예. 기존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한 명이 막 한 2%밖에 없는 투자자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동의권을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투자자도 이제 힘들어지니까 다 모아요. 당사자 주주관계약 당사자의 모든 투자자 모으고요. 회사랑 이해관계 모은 다음에 3분의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2 이상,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모든 투자자가 동의한 걸로 보고 하라. 이런 식의 조항을 또 정리할 때도 있는데 뭐 야. 그거는 뭐 상황마다 다릅니다, 사실. 예.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우리 저 채팅창에서 데이비드 K 님도 뭐 야, 그럼 계약서를 어떻게 쓰고 두 장 찍냐? 결국 다 법원 가서 판결 받아야 되는 건데. 라는 말씀이신데 맞아요. 실제로 그렇겠어요. 서로 너도 합의하고 나도 합의해서 두 장 찍은 거라도 변호사한테 가서 이거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서로 동의는 했습니다. 예. 하는 걸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사실 그렇죠. 이게 뭐 현행법에 반하는 거 없냐 이런 것까지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아까 대법원 판례 보셨지만 애매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변호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추상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변호사 의견이 또 항상 맞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런 예. 것이다. 스타트업 하기도 어렵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푸닥거리가 결국은 대법원이 약간 보수적 판단을 내려주는 걸로 마무리는 됐고,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거는 계약서, 그 표준 계약서를 그냥 조금씩 좀 바꿔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조금씩, 예. 한국이 많이 스타트업 친화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많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안 변호사님 의견도 뭐 대법원 판사 이해된다. 네, 이해는 됩니다. 예. 김상훈 기자는 어때요?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나 불만이 좀 있는 걸로. 조금 명확해져야 되는데 법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조금 뭔가
가이던스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행위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나오면 그렇지. 되게 그때 어떻게 그때 될지 내가 모르니까. 한번 들여다 봐야 돼. 그렇죠. 이게 대법원의 결론이라서. 그게 다 비용인 거고. 그러나 이제 변호사님들은 그러나 지금 계약서를 앞으로도 계속 쓸 거고 이전에도 계속 썼으니까 지금 계약서에서 벌어진 일은 대법원이 괜찮다고 봐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무는 안 바뀔 거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이런 유사한 것 중에 우리가 또 네. 벤처기업 한두 개는 또 경영하고 네. 투자도 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이제 막 도입되는 네. 그러니까 2023년 11월 17일자에 시행되는 오. 복수 의결권 제도라는 게 있어요. 복수 의결권이요? 예.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는 모든 주주 의결권을 10개 갖는 거죠. 그쵸, 맞아요. 한 주당 의결권 하나씩이 지금까지 모든 모든 그 상법에서 정해지고 있었던 거였는데 네. 근데 이제 의결권을 복수 최대 10개 그러니까 2개부터 10개까지 복수로 가질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딱 11월부터인가요? 11월 17일입니다. 야,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 법률은 개정이 됐는데 개정돼 확정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네. 좀 아주 자세한 거는 아주 자세한 요건들은 나중에 이제 11월 17일 다 가서 아마 지금 그때쯤에서. 10월인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제 뭐 입법 예고하고 뭐 하면 꽤 네,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이거를 시행 규칙은 우리 행정부에서 하잖아요. 입법부가 네, 네. 이제 행정부 분들이 좀 분발하셔서 빨리 예측 가능한 걸 만들어 주셔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 준비가 될 거고. 지금에도 지각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근데 기본적인 큰 토대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복수 결권은 아무나 발행 못하고 아무나 이제 가지지 못하고 네. 창업자 벤처 기업법에 창업자 정의가 있어요. 네. 네. 창업자만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 결권은 어떤 투자자한테 막 우월한 권리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창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창업자들 지분이 막 희석이 되잖아요. 투자 받을 때. 네. 그렇죠. 그 친구들을 보호하려고 부여하는 거여서 창업자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 슬라이드 보면 그럼 창업자가 뭐야? 라고 네. 이제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법에 1번, 1호, 2호, 3호, 4호가 있어요. 네. 이걸 and 동시에 다 만족해야 돼요. 동시에 네. 네. 벤처기업 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발기인 그러니까 설립 당시에 그 주주여야 되고 네. 발기인 그다음에 상무 그러니까 상근 이사여야 돼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금고나 뭐 실형이나 이런 게 있으면 2년 이상 지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범죄자나 2년 이내에 범죄자는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무나가 아니라요. 30%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자만 되는 거예요. 한 명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둘 이상일 수도 있죠. 예. 이 5호 1호부터 4호가 이거고요. 네. 1호부터 3호까지 갖추고 이 4호 30% 이상 말고 만약에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초기 창업자가 10%. 그렇죠. 4명인데 25씩 나눠 가졌다. 네. 그럼 우리는 서로 25씩인데 그럼 이거 무조건 4호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하니까 둘 이상이면 그 창업자 둘 이상이면은 이걸 소유한 합산해서 50% 이상이면은 그 사람들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 이렇게 이상이 없을 때 그쵸. 합산해서 50을 넘는 그룹을 만들어 오고 그쵸. 그들이 창업 초기부터 있었으면 예. 그러면 그러면 인정. 그런 복수 결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데 또 이거를 그럼 그 친구들한테 아무 때나 복수 결권을 막 발행할 수 있는 게 거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아주 특수한 요건이 또 있어야 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왜냐면 우리가 복수 결권 제도 딱 그러면은 딱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거 그 가족 회사 네. 승계할 때 아들한테 다 물려주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아들한테 복수 그렇죠. 주식을 막 부여해 갖고 다 주면 되지. 얘가 확 그 지분율 높여 갖고 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서 승계하고 또 승계하고 10%만 가지면 10배만 하면 그게 100%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그래서 엄격하게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에 그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창업 이후에 가장 나중에 그러니까 복수결권 발행하기 직전까지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투자를 몇 번 받았어야 돼요. 네.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창업자 지분이 막 희석이 되는 와중에 최종적 투자 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우리 행정부에서 빨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얼마지가 안 나왔어요. 아직. 얼마지가 안 나왔어. 예.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 후속 투자를 받으면서 네.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져야 돼요. 아까 30% 이상인 친구가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요번에 딱 투자를 받을 때 딱 떨어지는 떨어지면서 거야. 그래서 경영권이 흔들릴 그쵸. 수가 있어. 네, 그쵸. 나 30% 미만이어서 이제 나 흔들려. 나 복수 의결권 발행할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럴 경우에는 내가 가진 창업주의 주식이 복수 의결권을 갖도록 부여돼요? 바뀌는 게 변신이 아니에요. 돼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발행할 새로 수 있어. 발행을 해야 돼요. 발행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그거를 이 창업주가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이 발행, 기존의 제 주식의 의결권이 10배가 되는 게 아니라 제 한 의결권 1짜리 주식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그 밸류가 네. 마지막 그 투자 받는 그 순간 밸류대로 창업자도 돈을 내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때 이제 그거는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법에서 한 주당 가격이 있어요. 예. 그 가격 이제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 가격대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은 상증법상으로 계산한 기업 그 기업의 밸류는 네. 주당 2만 원인데 뭐 그런, 예, 그쵸. 뭐 이런저런 투자. 투자할 때는 주당 10만 원에 투자 받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2만 원으로 하면 돼요. 그냥. 아, 예. 싸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대주주가. 다만 이게 그때 근데 그 저번 주에 최재혁 변호사님 나오셔서 뭐 전환권 조정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네. 예. 만약에 신주 발행을 할 때 하락한 가격으로 해버리면 뭐 전환권이 조정돼서 가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네. 이런 거에 대한 예외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 투자 계약서에서도 그러니까 5만 원, 7만 원, 10만 원 투자 받다가 갑자기 이 복수 의결권 때문에 2만 원에 탁 투자를 받는 것처럼 돼버리면 그래서 최대 주주가. 네, 그럼 갑자기 5, 7, 10 투자자가 나도 2만 원 이렇게 이제 가격이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외. 아, 이런 게 그거는 이제 그냥 다 들어갈 겁니다. 그거는 창업주 보호를 위해서 이건 봐주기. 네. 근데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제가 따로 이제 기자님하고 말씀 나눴었는데 아까 사전 독립권 조항 있죠? 네. 그 거기에는 이 복수 의결권이 시행이 아직 안 됐으니까 아마 없잖아요. 독립받다는 네. 사항에 네네. 100% 이게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겠죠. 예. 복수 의결권을 발행하려면 투자자인 나의 동의받아 이게 들어갈 겁니다. 이게 VC 하시는 분들이 이 복수 의결권이 투자를 돕는 게 아니다. 예. 오히려 창업주 마음대로 회사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견제가 안 된다고 말씀들 그럴 많이 수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어때요? 저는 반대 이 복수 의결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그 생각을 가져야죠. 우리 서로 좀 개인의 생각을 알아갑시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때요? 이 복수 의결권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엄격한 요건 하에 부여하는 거 복수 의결권이 필요하긴 한데 좀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금 이 요건 가지고는 좀 불안하다. 약간 남발될 불안할 수 수도 있다. 있어요. 예. 어떤 게 우려가 돼요? 사실 좀 요건만 잘 맞추면 가업 승계용으로 아주 쉽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또 이 요건 때문에 이 요건이 얼마나 적절한지 이제 실무가 돌아가야지 이제 느껴질 텐데 이 요건 때문에 진짜 필요할 때는 복수 의결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군요. 이게 상속도 되는 겁니까? 그럼 아버지가 창업해서 복수 의결권 받으면 예. 그 주식 증여나 상속으로 물려받으면 복수 의결권이 같이 상속 증여가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예. 이 복수 의결권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수 의결권은 최대 10년 동안 정할 수 있고요. 최대 얼마 안 가네요. 최대 한 2주부터 10주까지 할 수 있는데 네. 이걸 부여하려면 4분의 3이 찬성을 해야 되고 이거 아주 이제 엄격한 요건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네. 복수 의결권 주식은 평생 복수 의결권이 아니라 10년 동안인데 최대 그거 외에도요. 그러니까 만료 10년이라고 정했으면 10년 다음 날. 네. 그렇죠? 그거 말고 방금 질문하신 거. 상속되거나 이걸 남한테 양도하면 보통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보통 주식 한 주짜리 네. 한 주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 의결권 하나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사내이사 되는 게 기본 요건이었잖아요. 네.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면 또 이것도 의결권 하나로 바뀌어요.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활용해서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게 네. 그리 좋은 게 아니라서 그렇죠. 예. 우리는 그거를 딱 3년만 줄게 예. 라고 하는 개념일 텐데 그렇죠. 그 3년 동안에는 꼭 그래야 될 일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사실 주주들하고 잘 협의해서 네네. 주주들 동의 받아가면서 경영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어떤 경우가 예를 들면 주주가 다 반대하더라도 이건 내 맘대로 해야 되겠어라는 순간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투자자와의 분쟁이 좀 발생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투자자가 기존 투자자와의 분쟁이 좀 있고 네. 후속 투자자가 들어왔는데 희석은 되고 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 분쟁 과정에서 좀 보호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IPO를 하려면 네. 그 의결권이 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그 창업자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서 IPO 조건이 너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가 되게 잘 나가는데도 IPO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은 벤처 기업이 상장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는 유지가 돼요. 상장이 돼도요. 네. 상장이 돼도 3년 동안은 복수 의결권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창업자가 의결권이 부족해서 여기 있죠. 4호에 의결권이 부족해서 상장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때 이런 걸로 이때는 투자자하고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야 이거 상장해야 되니까 투자자가 너 복수 의결권 빨리 해라. 해라. 그러니까 저는 상장 요건 중에 창업주나 대주주의 그 지배력. 의결권과 그쵸. 지배력이 꽤 든든해야 돼라고 하는 조건 자체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추구하는 게 창업자가 지분 3%밖에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네이버의 이혜진 그 창업주가 네. 그렇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다음 투자자들하고 잘 맞춰서 협의하고 하면서 이사회에서 투명하게 경영해라. 네. 그게 그 좋은 지배 구조다라고 해놓고 벤처기업이 상장할 때는 대주주가 쥐고 흔들 수 있어야 돼. 네. 안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규정을 왜 만들어서 왜 이런 거를 만들게 해요? 네.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나쁜 놈들이라는 게 뭐죠? 대주주가 지분율이 적으면 나쁜 놈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의 취지는 네. 그러니까 저도 100% 공감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의 취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유력한 그 지분권자가 없으면 그럼 이제 지분이 희석되면서 네. 뭔가 이렇게 회사를 경영할 때 너무나 많은 이제 그 의사 결정 그 복잡한 의사 결정이 있고 그런 거 하라고 이사회 그 물론 민주주의인데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근데 회장님이 흔들릴까 꼭 봐. 존재하시고 회장님의 경영권이 확실한 회사만 상장할 수 있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놓고 상장해놓고 회장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도 나쁘다고 하면 그렇죠. 그게 무슨 앞뒤 안 맞는 그런 약간 규정이냐.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 바꾸려면 또 어디 가야 되나요? 국회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죠. 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수 의결권 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잘 보완만 하면요 스타트업한테는 저는 도움이 될 부분도 있다 충분히 그 생각해요. 많이. 근데 VC들이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VC도 본인이 원하는 대주주 상장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죠. 상장할 때 이럴 때는 동의를 해줄 거고 또 이게 협상력이 차일 수도 있습니다. 협상력의 차이여서 정말 협상력이 좋은 스타트업은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걸 전제로 뭐 동의권에 그걸 빼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협상력의 차이도 작용이 될 것 이상한 같아요. 것 같아요. 투자자 사전 동의권도 그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동의 받으라고 해. 맘대로 하지 마라고 네. 해놓고 복수 의결권은 또 맘대로 해야 될 때도 있어. 그때는 맘대로 하게 해. 라고 하는 어렵죠. 거니. 어느 장단에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이러라고 하면 이러고 저러라고 하면 저런 나라의 병폐예요. 그러니까 복수 의결권 그러니까 복수 의결권이 필요한 것 같은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저거 안 돼서 미국 나스닥으로 갔대. 네네. 그럼 야 복수 의결권 도입해야지. 그랬다가 분명히 복수 의결권 때문에 뭐 좌지우지하면서 또 그렇죠. 전행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럼요. 또 저거 없애자고 그러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도입할 때나 폐지할 때나 신중하게 해야지. 맞습니다. 이런 일 벌어져서 여론이 이쪽으로 간다고 다 정치인들이 그걸로 법 만들고 또 이런다고 법 바꾸고 아닙니다. 뭐 그게 민주주의죠. 네, 국민 뜻에 따라서. 법무법인 딜라이트의 안희철 변호사님, 야, 이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우리가 맞습니다. 이해할까 네, 생각해 잘 보면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딜라이트는 안희철 변호사님 말고 다른 변호사님도 많아요? 네, 한 35명 정도 와. 있습니다. 예. 야, 저희가 스타트업 투자 뭐 M&A 이런 쪽 가장 많이 하고요. 예. M&A나 스타트업 투자나 이런 등등의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딜라이트. 맞습니다. 세종, 김앤장 이런 거 뭐 이런 건 아니다. 아, 그럼요. 예, 딜라이트. 딜라이트. 네. 그 다음에는 법무법인 율촌. 딜라이트. 딜라이트 다음에. 어, 알겠습니다. 딜라이트만.
안희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최근길 라이브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